자랑스러운 우리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마다 그 노벨 문학상 작품은 외국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그 번역한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거 제대로 번역한 거야 이러면서 감이 안 잡히면 그러면서 읽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로 쓴 글을 이렇게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그 개인적인 기쁨도 정말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그 소설의 구성이라든지 스토리 전개가 일반 소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저처럼 일반인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글인데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여서 역시 수준이 높아서 그랬나 보다 하고 제가 또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별되는 작가는 이렇게 또 작가 중에서도 구별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배부해드린 그 문학의 힘, 그 슬픔의 미학,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이 내용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에 그 작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그 원고 청탁을 받고 제가 써서 한국일보에 이미 발표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 뭐 특별히 다르게 준비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미리 나눠드리고 책으로는 이게 35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1.5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데는 많이 있고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이다 싶은 내용만 이렇게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서론이 긴데요. 문학이 좋은 것은 수학은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답이지만 문학은 그 읽는 사람마다 그 감회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NS나 그 구글로 들어가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하면은 작품이 쫙 나와요. 뭐 평론가, 문학가 누가 할 거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제 자신이 있고 제 자신이 직접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4.3 사건이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고요. 또 5.18 강주 항쟁 사건은 어느 정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겪은 일이라서 알지만 그래 4.3 사건이라는 비극이 있었나 봐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오히려 노벨 문학상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4.3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해요.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래서 이 글을 읽게 되었고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쓴 내용을 알려드렸고 대체로 5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읽은 분 계세요? 네, 혹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개인적인 그 느낌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작품의 그 본문 내용을 직접 이렇게 읽어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실감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글자 사이즈를 적게한 부분이 있거든요. 둘째 패러그래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명도 넘는 사람들로 선착장이 가득 찼고 여자가 아니메 아니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젖먹이를 젖은 두부에 넣고 가라고 경찰이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여자가 몸부림을 치는데 경찰 둘이 강도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고 여자를 앞으로 끌고 가 호송차에 실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그 말 못할 고문 당한 것보다 억울한 징역 산 것보다 그 여자 목소리가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줄거져 걷던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그 강보를 돌아보는 것도 이 내용은 이 작별하지 않는다 266쪽에 실린 내용이 이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볼 때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제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이 슬픈 비극인지를 느낄 수 있죠. 더군다나 그 4.3 사건이 1947년 3.1절부터 비롯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78년째 제주도 온 도민이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4.3 사건에 대해서 이 글을 한국어로 책으로 여기에서 이 한강 작가가 세 사람의 주인공을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작품을 써 나갑니다. 처음에는 경하, 그 다음에는 인선, 결국은 이 정심이라는 경하 엄마에 대한 실제로 겪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경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정심의 딸인 인선을 등장시켜서 그 결론을 내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를 읽을 때는요, 이 순서 자체가 이게 뭐지 하고 읽으면 감이 안 잡혀요. 이 저기를 읽을 때 그 순서를 보면 이 3부로 되어 있는데요. 3부의 그 저기 순서에 1부는 새, 2부는 밤, 3부는 불꽃 이렇게 해서 그 소제목으로 6개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 한강 작가가 광주 사태 글을 쓴 이후에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됐대요. 이게 실제 꿈이랍니다. 그 일부에 그 나온 그 글이 눈이 내리고 검은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벌판 너머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왜 그랬는지 거기 그전에는 바다가 아니었던지 무덤들이 이렇게 바다에 쓸려나가고 그래서 이 무덤이 쓸려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깨어나고 그런 악몽을 수없이 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꿈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는 꾸어지지 않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죠. 나름대로 그 꿈을 꾼 당사자가. 그래서 이건 꿈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책을 쓰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처음에 써놓고 이어나갈 수 없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7년이 걸려서 또 그 작품성이 인정되어서 노벨상까지 타게 되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 모두에게 어떤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를 일컬어주는 암시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일부의 그 표현 방법이 아주 이렇게 환상적이고 문학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 그 예를 들면 제가 언급했죠. 시적인 표현에 매료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젖은 실밥처럼 앞률에 달라붙은 눈송이들은
잿빛 하늘과 아스팔트 사이 허공을 촘촘히 깨매는 무수한 흰 실들처럼 보였다. 어떻게 그 흰 눈을 그 깨매는 그 저기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촛불을 볼 때 그 초심지각으로 볼 때는 촛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 촛물 그 심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파르스름한 신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맥이 뛰는 씨앗 같았다. 그러니까 그 촛불 그 자체를 맥이 뛰는 씨앗 같았다. 어떤 생명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유명히 강의를 듣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내가 읽어보고 내가 좀 느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굉장히 내용이 길면서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 2부부터 일부 읽으시면 이 작품의 그 진가 그 주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부터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정심에 관한 얘기는 불과 350여 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속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들이 끝에 단 몇 페이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토록 머무르면서 작가가 수없이 앓으면서 꿈까지 꿔가면서 생신지 꿈인지 모르는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막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썼을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아주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 권의 소설을 시 같은 산문 같은 그런 문학적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이 노벨 문학상을 탈만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서 흔히 보지요. 되게 이런 그 작가의 집안도 한 명의 작가 집안도 어머니만 빼고는 전부 작가예요. 그 오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두 동생도 그렇고 아버지 한승원 씨는 이미 널리 알려진 소설가고요. 그러니까 소설가의 따님, 소설가의 분위기에서 자랐고 또 이분이 그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강주 사태도 아주 그 어렸을 때 들었고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고 또 아버지 서가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어서 왜 이건 거꾸로 박혔을까 하고 보니까 그 광주 사태 그 적나라한 사건 그 사진들을 앨범으로 엮은 것을 그냥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그러신 것을 이 작가가 되려고 그랬던지 그 많은 책 중에서 그거를 보고 어렸을 때 아마 이것을 써야지 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저기 채식주의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사이드 스토리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4.3 사건으로 인한 총 희생자 수는 추정 사망자 6만 명에서 8만 명, 확인 사망자 1,715명, 3,171명이 실종되었고 일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거나 학살 도중 육지로 도피해 살아남았어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나라의 역적처럼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제1공화국 시대였는데 이 4.3 사건의 시초가 1947년 3월 1일
그러니까 28번째 그 3.1절을 기념할 때 그 구경하던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그 김하병의 그 말바꿈에 치여서 가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에 울분을 표해가지고 도민들이 이제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그냥 경찰서까지 이렇게 찾아가니까 습격이라기보다 너무 억울하니까 아까운 내 자식 일병의 그 말발굽 아래 치여도 내몰라라고 그냥 지나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다 내 자식 같고 또 어쩌면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지배자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분심이 모두가 함께 일어서게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반발이나 무슨 그 당시의 정책에 대한 어떤 저기로 반발하는 습격으로 알고 그냥 총을 발사한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6명이나 무고한 사람이 사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어선 거죠,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주도민이 3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워낙 이제 섬나라이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던 많은 분들이 광복이 되고 해방이 돼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생업이 문제가 된 거죠. 사람들은 다 돌아왔으나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계 대책이 막연하던 시대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그래서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제주도민들의 그때 모두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그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가입하면 먹을 쌀을 준다더라 음식을 준다더라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이름을 명부에 실은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아주 우매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통비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정부에서 뭐 중산간지대 그런 지대를 정해놓게 됐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중산간지대가 없었는데 해안지대하고 산간지대하고 중간 지점을 가운데로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말 못할 피해를 받았고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했고 또 가족이나 누가 저 생사를 모르면은 대신 특히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대살이 된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상범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이 정도로 무정부 상태겠죠? 질서가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제주도 도민들은 이렇게 한 생애를 올해가 47년이니까 거의 78년 아닙니까? 생존에 있어도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고 말을 못하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말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그 상처나 트라우마가 깊어진 상태에서 살다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역사는 또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주 그 4.3 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또 이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모든 그 옛날에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그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 역사란 어떤 과거와 현재 사이를 이어주는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될 과거도 있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과거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4.3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인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교롭게도 또 작년에 한국의 12.3 사태가 또 맞물려서 이런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주소 없이 말을 하더라도 이 책 내용하고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왜 이 작품의 제목을 자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되게 문장 하나를 구성하려도 주어와 목적어가 있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살상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두 번이나 겪었죠. 그런데 국가는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통치자를 말하겠죠. 그때는 국가라고 했을 때 그 통치자가 국민을 잘못 다스리면 이토록 처참한 비극을 초래한다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 책을 한강은 이 작품을 어쩌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 바람, 촛불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슴 속으로 스며들게 느끼기만 했지 누가 처벌의 대상이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전혀 쓰지 않았어요. 다만 문학가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지 이 부드러움 속에 뼛속에 사무치게 하는 그런 슬픈 내용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제가 글을 읽는다고 읽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작가의 심정을 몰랐구나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읽은 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나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봤고요. 또 그 평론가들의 평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점도 있고 이 글이라는 것이 일단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 자별하지 않는다는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4.3 사건에 대한 자료를 15권을 모두 섭렵했어요. 15권을 다 읽고 그 중에서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을 택해서 그러니까 각자 주관적이죠. 그때는 한강 작가는
자기 주관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꼭 전해야 될 내용이다 한 것을 요약을 해서 자기 문장 스타일로 꿈으로 또는 눈으로 또 앵무새로 이렇게 바람으로 밤으로 촛불로 이렇게 자꾸 그 이미지가 주는 그 막연한 느낌 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이어나가요. 그래가지고 2부의 중간 이후부터 이제 본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경하의 어머니 정심이 겪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정심의 오빠가 그 4.3 사건 사상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심이라는 그 인선 엄마는 그 당시에 그 중산간지대에 그 소계령이 내렸대요. 소계령이라는 것이 전시나 천재지변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국가에서 내리는 어떤 비상 대책으로 전부 피하시라 뭐 이런 그 급히 내리는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다행히도 이 정심이 그러니까 인선의 엄마가 건너 마을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있어서 돌아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상을 당하고 피해서도 어디로 피했는지 모르고 이제 빈 저희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정심이 오빠를 찾아 그야말로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오빠 찾아 산말리입니다. 죽었으면 뼈라도 내 오빠의 뼈라도 추려서 내가 묻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명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 광산 토굴에 그냥 일제히 다 밀어놓고 죽이는 그때는 좌익 우익도 없었대요. 그냥 총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세상이었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사실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상자들의 뼈가 뭐 대구 수감소로 갔다 어디 전라도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거를 다 추적해가면서 이 엄마가 찾고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는 그 한많은 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오빠를 찾다가 결혼도 아주 늦게 결혼해서 또 남편도 잃게 되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삶이었는데요. 그래서 난 딸이 인선 자신은 엄마가 그렇게 막 무슨 죄인처럼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그 날마다 어설프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가출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엄마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선하고 경하하고 인선이 합동으로 그 작품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는데 하던 도중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경하가 포기를 해요. 작품에서 경하는 한강 자신을 경하라는 이름으로 투영시켜서 한강이 하고 싶었던 말을 경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엄마의 그런 삶을 알고 나서 인선이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끝까지 그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99그루의 검은 나무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90%라는 그 숫자가 무한대를 의미한다네요. 그래서 그 나무 기둥을 무한대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 작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4.3 사건을 이제 한강 작가가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 조사한 것 중에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에 부위별로 추려진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진들을 넘겨간다. 수천 개의 정강이뼈, 수천 개의 해골, 수만 개의 늑골더미, 수백 개의 목도장들, 혁대 버클들, 중자가 새겨진 교복 단추들, 길이와 굵기가 다른 은비녀들, 유리알 속에 날개가 들어있는 것 같은 구슬치기용 구슬들이 이 사진들이 400여 페이지에 걸쳐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 증거 자료로 찍어서 보관해 놓은 자료가 되겠죠. 이거를 볼 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본 바가 없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한 자리에 이 무수한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삼자들에게 뭔가를 말로 전하는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은비녀로 중자가 써진 모자, 단추, 또 구슬치기 하는 그 구슬 어린아이들이겠죠. 그 모든 뼈들이 이 묻혀있는 자료들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겪지 않은 것 다행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다행이고 그때 그 무일산 시대를 겪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우리나라 일이었고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시대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았어도 앞으로 또 어떤 세대가 어떤 비극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그 생존의 어떤 그 심지에 자신의 생존 방식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로서의 이것을 자기 방어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일부가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지만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언급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뼈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구슬치기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어머니들 우리 비녀들 뽑았을 때 그 시대에 그 산 증거가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오래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지난 과거를, 역사를, 비극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는 어려웠지만 읽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쓴 사람만큼의 100분의 1도 못 가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새기고 알아서 느끼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오바를 찾아 나서는 그 여동생의 그 사랑, 지극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어떤 결론이 꼭 맞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오셔서 제 두서없는 말씀을 들은 그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작가는 이 책이 지극한 사랑을 알리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지극한 사랑이란 말인가, 이 처참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그 사랑이라고 한 그 내용을 어디서 내가 느껴야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정심이라는 여동생이 그 오빠 뼈라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이 죽기까지 사랑한 오빠였죠. 결국은 젊어서 결혼도 그렇게 마흔이 되도록 마흔둥이에요. 이 인선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오빠를 찾으려고 했었던 그 사랑, 이보다 더 지극한 사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극히 짧은 내용이고 단 한 줄로 작가가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정심이 그 비극을 겪고 그 죽음을 당한 오빠를 찾아 평생을 헤맸던 그 사랑. 한강이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뭐 이래서 분심을 갖게 하고 정부를 뭐라 그럴까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런 비극을 겪었어도 우리는 그 세월을 다 견디고 살아왔다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정심의 오빠에 대한 사랑이 어째 정심의 오빠만의 사랑이겠어요? 그 당시 제주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살았어도 말 못하고 그 사람들 모두를 대변하는 어쩌면 그 대표적인 한 그 작중 인물을 택해서 그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4.3 사건을 내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안 탔더라면 이 책을 읽었을까? 왜냐하면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이 왜 내리고 바닷가에 왜 무덤이 어떻게 있고 왜 무덤이 바닷가에 쓸려 내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 보면 이 4.3 사건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미리 암시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꿈도 기가 막히죠. 어쩌면 그렇게 꿈을 꿨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자기가 또 4.3 사건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 권의 작품을 이렇게 내서 그 스웨덴의 그 말만 들어도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 원로 작가들 많으세요. 그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오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서운하셨을까요? 그러나 뭐 더 젊은 세대가 이렇게 나라를 빛내줬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그냥 자랑스러워요. 여기에 대한 그 수상에 대한 어디나 100%다 저기 옳은 것은 없으니까 이 작품에 대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그런 거부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살 때도 거기 스웨덴까지 가서 세상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평화상 타는 것이 배가 아팠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가 어느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무조건 박수 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어립니다. 그냥 저는 우위 그런 거 전 몰라요. 저는 옳은 사람 편이에요. 이 글에서도 그가 정부가 또 국민이 어떠했던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이 다만 가슴 아프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줬고요.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 우리나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사건도 이것이 어쩌면 역할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이라든가 국민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각 능력. 요즘 제 생각인지 몰라도 국회의원들보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나 이 말 뭐 전에저도 나 같은 사람이 한 말은 뭐 상관없겠지만 저 그런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절대로 안 될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으니까 이 작품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12시 제가 20분까지라고 해서 자꾸 시간을 보는데요. 이 책 한 권으로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꼭 해야 될 말씀, 순서도 바뀌었고 하고 싶었던 말도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 197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세? 그렇죠? 55세. 그 젊은 사람이 아마 국민학교 때부터 자기는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할 줄 아는 거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한강 작가 말을 들어보면요 희망태가 하나도 없어요. 길을 쫑긋하고 들어야 되고 마이크로 말을 해도요 그 자기 소감을 말하라고 해도 너무너무 희망태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강 작가를 낳을 때 굉장히 아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두통이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글을 쓸 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가 봐요. 그 뭐라고 그러죠? 유서, 죽기 전에 쓰는 유서를 수없이 쓰고 그 누구에게라는 그 적이 없이 수없이 쓰고 쓰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포기할 무렵에 결국은 이 작가 나보다도 더 비참한 누군가를 위해서 작품을 써야겠다는 그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가에게는 청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남편도 평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어져서 함께 살지 않아요. 아마 그 무렵이 이 작가가 그 가정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SNS에서 수없이 많이 평을 했는데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느낌상 그것이 매치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가 자기가 유서를 쓰고 싶을 정도로 비참했던 시절에 또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써서 이렇게 노벨상을 타고 본인도 문학인으로서 세계적으로 빛나는 우리나라까지 빛내주는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지는 여름 같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반갑고요. 혹시 제 질문에 제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사실은 다 어려워요. 꼭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 강의를 하려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듯이 있고 그래서 무슨 소설을 이렇게 쓰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수준 높은 문학이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이로구나. 그렇죠. 저도 전혀 몰랐다가 이 책의 힘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 사르트르가 그랬대죠. 내가 세상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책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유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맞아, 정말이야. 그렇죠? 저도 이 평범한 말 속에 역시 철학자는 이렇게 평범한 말도 특별하게 느끼게 하네 하면서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가운데 있지 않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시듯이 우리가 꼭 이렇게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저기도 주는 것 같아요. 교훈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직접 한 말을 다른 사람, 읽은 사람들 말고 직접 한 말을 들었어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한 사람, 너, 나, 아니면 그 사람, 그 여자, 아니면 우리,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이야기 스토리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어가 되는 이 책의 주어는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읽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노벨문학상을 탄 작품 하나 정도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셔서 들어주신 그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저도 책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자꾸 게을러지고 이렇게 책 보는 것도 자꾸 네, 이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읽고 이제 관심은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뜨는 그런 간단한 평론 같은 거, 심지어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코멘트 같은 것도 읽으면서 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한쪽으로 바이어스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런 거를 많이 좀 이렇게 불식시켜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사실은 좀 다른 건데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되게 문학상을 줄 때 어떤 작품을 먼저 골라서 이 책은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작품이다 하고 해서 그 작가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작가의 그 책들을 여러 권을 보고 이 사람은 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는 건지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작품이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지 아니면 이 작품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지 그걸 알고 싶어요. 혹시? 아주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노벨 문학상은 그 수상자에게 그 수상자가 쓴 어떤 한 작품을 특정지어서 주는 것인가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 한 작가가 계속 써온 그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 리뷰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정도 썼어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책 뒤편에 그 작가가 쓴 그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요. 주로 이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뭐 이런 정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여 편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시면 한강 작가의 작품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그 작품 제목, 지은 연대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실지 몰라서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뭐 서북청년단, 서청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용어를 제가 두 번째 참고 자료로 써드렸죠. 거기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를 클릭만 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다 나와요. 그때 남로당이라는 것이 저는 뭐 저기 뭐의 약자인지도 몰랐고 또 뭐죠? 이 생소한 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이건 뭐지 하고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책의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서북청년단 그 당시 그 뭐 한라산의 사태 보도연맹은 또 뭐고 서북청년단은 또 뭐고 그 제1공화국의 이승만 박사님이 초대 대통령 할 시절에 그 용어들이 또 다 생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구글로 들어가셔서 내가 궁금한 단어만 딱 쳐서 클릭하면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제가 어설프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실사 하고 또 이 두 페이지에 걸친 이 내용은요 웬만하면 이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 용어를 이걸 읽으면 대략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남로당이라는 무장대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렇지. 네. 남로당. 네. 네. 해외에서 많이 아니죠. 네. 제가 조사해온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해석을요 실제로 겪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낱말 뜻풀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조사를 해왔는데 아직 20분이니까 시간을 좀 짧은 질문을 네. 네. 이분이 노벨상 탔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면서 제 첫번째 질문이 한강이 사람 이름인가? 맞습니다. 우리 한국 서울에 오르는 한강인 줄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강을 지금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의 작품 세계가 한강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분이구나. 예. 그래서 그분 이름을 한강으로 붙였을 것이 아니라 한하고 하나 띄어쓰고 그 다음에 강. 그러면은 덜 혼돈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되기 쉽고. 네. 그저 노벨문학을 받을 때 사실 그 제가 듣기로는 대표작을 채식주의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네. 많은데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를 네, 채식주의자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물론 한강 작가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네. 아마 이 주제가 우리 작가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걸 고르신 건지 채식주의자를 안 읽으시는 건지 아, 예. 네. 저 채식주의자도 읽었고요. 소년이 온다도 읽었고요.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채식주의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판타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스토리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딸에게 엄마가 윽박지르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끝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 주인공, 그 다음에 형부와 처제와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외설적인데 디테일한 내 문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이어서 채식주의자를 많이 이렇게 한 거. 이거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유명해졌고 멤버상도 타고, 어떤 면에서는 한강은 우리 보통의 한국 작가들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작가고요. 특별히 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 impossible audio,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작별이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낱말보다 이 해석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제목만 봐도.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라는 한국학에 전문하신 분이 번역하셨는데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덕을 잘 본 것 같아요. 한글 자체만으로는 모르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사는 문화, 컬처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렇게 해서 아마 작품상을 탈 수 있는 베네핏을 더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시죠? 네, 네. 만약에 제주 사산 사건 때 정부가 수습을 못했으면은 제주도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제주도가 얼마나 관광지로 이렇게 잘 저희가 됐는지 너무 좋아요. 배고프신 분들 가시고요. 질문 하실 분들은 제가 언제까지 있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